서로 본문은 노노의 공자 말씀 중 문학문과 관계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론을 내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자의 말씀 중에는 뜻이 문학론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만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줄로 가서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문학의 의미는 협의의 차원인 분해의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광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된 내용을 통해 개인의 성찰과 인격 수양은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는 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어에서의 문학은 바른 삶의 이치를 드러내는 모든 것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2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논어에 나타난 몇 가지 문학론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미친 이론을 살피면서 어떤 문학이 성정순화와 풍교에 이바지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 잘못이 발견되기도 하고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못 연구된 것들을 엄선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가치 있는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논어에 나타난 문학론의 1. 시가 이흥. 논어 태백편 흥시장에 시에서 정서가 흥기되면 에에서 세상이 우뚝 서며 음악에서 인격이 완성되느니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이에 자료에서 공자는 시의 악의 공부를 통해 정서가 흥기되고 세상에 우뚝 존립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확립되고 마침내 인격이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시로서 올바른 성정을 다스려 착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며 애 공부를 통해 사람이 군자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고 음악으로서 인격과 학문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도 도산 12곡 발에서 시를 짓게 된 동기를 말하는 부분에서 시를 노래하게 되며 행여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어 간발되고 누가 소통되게 한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방의 노래가 대체로 엄난하여 좋게 말할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그 애로 한림별곡유와 이별의 유가를 들었습니다. 이별의 그 유가 장육동 유가는 이별의 정손자인 이강윤이 한역시 사서로 번역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시 아랫부분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가 세속적인 삶에 대한 추월로 다분히 현실 도피적이며 비분관계 젊은 혈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계는 완세불공하고 온유 도누의 실속이 적다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별의 한역시 장육당 육가사수는 모든 세상 일과 무관하게 홀로 언둔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태계가 생각하는 유학자의 상은 세상의 일로부터 초연한 자기만의 언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학자는 어디에 처해도 세상 일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태계는 세상을 희롱하고 불경스럽게 대해서 언둔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성품은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은 두텁고 두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계가 온유 도노의 실속을 강조한 것은 선비 정신의 일환으로 예기 경회편의 공자 말씀인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화된 정도를 가야 알만하니 그 사람됨이 온유 도노한 것은 시로서 교화된 까닭이라 한 문학론을 따른 애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내려가서 태계가 도산 12곡 발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며 스스로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거늘 행여 필요하고 인색한 마음을 씻어내어 간발되고 맺힌 마음을 녹여 통하게 한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시가의 효용성을 논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자가 논어에서 시에서 정서가 흥기되고 음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고 한 이론이 태계의 시가논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흥, 관, 군, 원, 사 논어 양합편 시학장에 참된 시의 효용성을 일깨워준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문 아래를 보겠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참된 시인 시경시를 어째서 배우지 않느냐고 하면서 시의 좋은 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희흥은 시경시 같은 좋은 시를 엎조리고 노래하면 나도 모르게 착한 일을 행하게 된다 했고, 두 번째 가희가는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고 풍속이 순박하면서도 인정이 두터우며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순수함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희군은 집단 생활을 하며 군중들 속에서 무리지어 평화롭게 사는 인정을 터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가희원은 참된 시에 원망하는 부분을 노래하고 쪼리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맺혀있던 원망의 정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지사부 원지사부는 부모를 섬기는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 등을 얽고 노래하는 가운데 도리를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희원과 이지사부 원지군사의 예로는 다산의 원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은 원망은 천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다산이 원원에서 밝힌 원망이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 나머지 성인으로서도 인정한 사실이고, 충신, 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충정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시를 말할 수 있고, 원망에 대한 의의를 아는 자라야 비로소 충효에 대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구론이나 다산 모두 논어에서 공자가 주장한 가희원과 이지사부, 원지사군의 문학론이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2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 사무사. 사무사는 논어 이정편 무사장에 자왈 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왈 사무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시를 짓는 작시자의 태도가 정성되고 공명정대해서 그 생각함에 간사함과 숨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211쪽에 가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사의 개념은 여러 갈래로 인식하기보다는 공자가 논어에서 시경시 300편을 평단한 말씀 그대로 작시자의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는 상태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래 일부 문학인들의 공부와 그 모임의 글을 통해서 사무사야말로 참여시나 사회시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순수시나 서정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경시 305편은 대부분 사회시입니다. 그런 사회시를 공자는 사무사라고 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 40대의 순수시파라든지 일부 서정시를 이야기하는 또 청산병의 귀천도 사무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더더구나 안 될 말입니다. 사무사의 관점에서 보면 시를 짓는 작시자의 자세가 공명정대하거나 지어진 시가 공명정대한 마음의 소산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순수시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중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참여시가 오히려 공자가 제시한 사무사적 순수시의 개념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율곡 2도 문책에서 선비로서 가장 높은 자는 도덕의 뜻을 두고 그 다음은 사업, 그 다음 문장자라고 가장 낮은 자를 부귀의 뜻을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공명정대한 마음 곧 도덕의 뜻을 두고 문장을 짓고 덕행을 앞세운다면 율곡이 말한 사지상자로 생각하며 간사함이 없는 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버림받은 계층에 대한 애민정신이 반영되거나 소외계층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사무사의 경지일 것입니다. 작시자의 태도가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는 공명정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낙이 불엄 A 불상 논어 8일편 간젓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시의 관제는 즐거워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이니라라고 하셨다는데 이는 간젓장만 평한 것이 아니라 시경시 전체를 논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경시의 전반적인 내용과 정서는 즐거워하면서도 그 즐거움이 도리에 넘치지 않고 슬퍼하더라도 마음 상한 정도로 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여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내는 참된 내용의 실속도 없이 모든 감정을 억제하여 즐거워도 제대로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르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말라는 뜻으로 인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장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시서의 간절한 후비의 덕을 노래한 것이니 풍의 시작이요 천하를 바람 불듯 교화시켜 부부의 도리를 바로 잡자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경시가 인륜의 도를 밝히고 바로 잡자는 뜻에서 시작되었으며 민풍을 살려 풍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시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간절은 숙녀를 얻어서 군자의 짝이 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함이 어진이를 나가게 하는데 그 미색으로 인하여 넘치지 않으며 그 아리따고 고음을 애틋해하여 어진 재량을 사모하되 선한 마음을 상하게 함이 없으니 이는 간제에 나타난 시의 이치라고 한 것은 낙이 불엄 A 불상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낙이 불엄 A 불상을 감정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또 감정이 극단적으로 흐른다라고 한 연구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연구입니다. 2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 유덕자 필요원이면 유언자 불필유덕이라. 이는 논헌문편 유덕장에 나오는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거니와 말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이나 글을 후세에 남기는 이번 수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구런, 삼국시대 총나라 제갈량, 당나라 이백과 두보, 송나라 소동파 같은 이는 좋은 글을 남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런의 이소 어부사와 제갈공명의 출사표 같은 명문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그들의 행정만으로도 충절은 망고에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덕행이 있는 사람은 말다운 말, 글다운 글을 남기기 이전에 이미 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시황 시절 중국의 법제를 완성한 이사도 진왕축객서라는 명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친일파 작가들 글도 있습니다. 이사나 친일파 작가들의 행적과 글을 살펴 나쁜 행실을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좋은 글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행적을 소개한 후 하여 후세인들로 거울 삼게 하여야 합니다. 참된 말은 본보기로 삼고 나쁜 말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계 이황이 도산 12곡발 뒷부분에서 2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스스로의 자치가 잘못 어긋난지라 이 같은 한가한 일로 해서 혹시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을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마도 어려운 때 벼슬을 사양하고 기양하여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거나 한가위 노래나 지어서 학동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참된 선비의 자세가 된다고는 여기지 않았던 데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스스로 짓는 노래가 곡조에 들고 음절에 맞을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태계와 같은 참된 선비들이 노래 한 편을 짓는 데서도 얼마나 신중한 자세를 지니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율곡도 정어모선서에서 시가 비록 학자의 능사는 아니지만 이 또한 성정을 읊으며 청호한 마음에 통하고 사무치게 하여 흉중에 들어온 찌꺼기를 씻어내면 존심성찰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실효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아로새기고 그려내고 수놓고 꾸미고 하여 방탕한 마음에 정을 옮겨서 지을 것이겠는가 라고 하여 내용이 부실하면서 겉꾸밈만 일삼는 시 짓기는 비판하였습니다. 모두가 논어에서 말한 공자의 문학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덕자 피리오는 내용과 도덕을 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후대에 간도론과 제도론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도론과 제도론이 문에 대한 경중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도론과 제도론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또 문장이 말기이긴 하나 도에 비해서 덜 중시하기는 해도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정자가 장문해도론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뜻인 문장을 짓는 것은 도를 추구하는데 해가 된다로만 인식하여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이면적인 뜻은 문장을 짓는데 도를 해치지는 않는지 그 뜻을 잘 살펴보고 다른 뜻의 문장을 짓는데 힘쓰라는 의미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연구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문장을 짓는 것이 도에 해가 되니까 문장을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된 연구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논어에 나타난 문학론의 개념을 선행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재에 대해서 막 이론화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문학론으로 제가 모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서 질의서가 책이 아니라 따로 오늘 지금 별지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논어라는 책이 후대 문학론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이 문제의식이라든가 또 오늘 발표의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문학론에 대한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실편 발표에서 제기하신 논어 구절들이 지닌 후대 문학론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 언급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범위를 좀 제한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가운데 특정 항목을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은 좀 제외하고 조선에서의 어떤 특정한 시기나 작가 뭐 어떤 성격을 제한해서 좀 논의하면 좀 더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너무 많은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서 해석의 문제인데요. 논어에 대한 연구, 이 문학론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논어 자체에 대한 경학사적인 연구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언급하신 구절들 역시 경학사적으로 조금 해석이 좀 이견이 갈리는 그런 구절들도 있고요. 또 특히 시경 구절들의 경우에는 사무사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사에 대한 해석 상당히 갈리고요. 또 오늘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음시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인용하신 모시서의 해석과 주자 해석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어떤 주석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들이 주어져 왔는데 그 가운데서 발표에서 어떤 해석을 취하시는지에 따라서 문학론과의 접점 역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문학론에 논어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또 좀 섬세히 들여다보면은 개별 자료마다 조금
그 영향의 수위나 초점이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오늘 태계와 다산을 예시로 드셨는데 태계와 다산이 가진 논어와 시경 해석의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서 영향받은 문학론 역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정수나 풍교론 이런 것의 어떤 논어의 문학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안에서는 뭐 시대마다 작가마다 문학사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마지막에 가서 이 연구가 종합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 수용과 변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말씀하신 자료들 가운데에서 좀 차이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사라는 것을 사순년대 순수시 계열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사무사가 사회시를 바로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렇게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학론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가 말씀하신 게 문학론이라고 한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후대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문학론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그 연구 범위로 잡은 구절들이 많이 오해되고 잘못되어진 구절 위주로 선별하다 보니까 지금 그 범위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경서 해석인데 이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주자의 집전을 위주로 했습니다. 하고 모시서는 참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주자의 집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향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 조선시대는 그 문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서거적의 그 동문선서에 보면 문의제도를 문자는 간돌식이라 하면서 경서의 뜻을 두고 제자 백가서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기에 와서 허균은 문설이라는 그 글에서는 제기 도의 전이라 해가 도를 신어야 전할 수 있다. 이것도 내나 문의제도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의제도의 대상을 그 허균은 육경은 당연히 하고 황제, 노자, 제자, 백가서 등을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 전기만 해도 제자, 백가는 본받아서는 안 될 대상이었는데 중기 이후로 와서는 제자, 백가뿐만 아니라 노자까지도 본받을 만하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조선 전기는 그 유자적 관점이 엄격했다는 거 알 수 있고 수용이 이렇게 변형돼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균의 이 문서를 가지고 굉장히 설이 분분했는데 그 강원대학에 계시는 최영 교수는 탈주자학적 문학관이라고 했어요. 또 탈제도적 문학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 조동일 교수는 사상적 반역을 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 허균의 문학관은 뭐 개인의 어떤 문학관이지 당대 사조가 시대 사조는 아니기 때문에 주작을 뭐 탈피했다 또 사상을 반영했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다 성리학자죠. 그래서 그 변형된 것들이 이런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무사에 대해서 그 선생님께서 또 사회신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자의 시집 전서에서 그 말하기를 시경시를 말하기를 시경시 300편은
현인 군자가 시대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아파하여 지은 것을 성인이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논어 이전편 그 무사장의 주자 집주에 보면 무릇 시의 말이 착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발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말한 것은 사람의 상도를 벗어난 뜻을 징계할 수 있다. 시의 쓰임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정의 바른 길을 얻게 하는데 돌아갈 따름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그 찬미하고 풍자하여 그 근성징악을 할 수 있고, 또 풍속을 미풍양속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시경시의 대부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자의 도리라든지, 또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인륜의 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남녀간의 사랑이 없으면 인륜은 멸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사는 근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예시라고 305편을 농단할 때 사무사라고 평단한 공자님의 뜻일 것 같아서 사예시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답변을 하겠습니다.